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정신과 질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황장애라는 이름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치 무슨 유행병처럼 연예인들이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활동을 중단하고 또 회복에 전념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개그맨 이경규 씨, 김구라 씨, 정영돈 씨, 가수 김장훈 씨 등 무슨 연예인병이라도 한 듯이 많은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는 과연 어떤 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구태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면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10분 이내에 정점에 이르게 되고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게 되는 발작성 불안증입니다. 신체 증상의 종류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림, 그리고 전신의 떨림, 숨이 가쁘거나 답답함, 흉통 혹은 가슴의 불쾌감,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멍함, 이런 증상들이 있고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되는 형태의 질환입니다. 사전적으로 말고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황장애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병입니다. 죽을 것 같다, 이 한마디에 공황장애의 많은 증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공황장애의 느낌을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의 기분을 표현하는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황장애란 병은 워낙에 유명하고 또 양방에서도 비교적 잘 다루고 있는 질환에 속하는 이 공황장애를 제가 굳이 영상을 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양방적 치료 방식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양방치료의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방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약물치료는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항우울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급성기,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심한 급성기에는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안정제 계열의 처방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우울제보다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안정제 계열이 공황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 쓰는 것이고,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들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는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담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의 기본 기조는 모두 기분의 개선과 안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불안해지는 병이니까 안정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치료의 골자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고 그런 부분이죠. 상담에서는 이러한 발작성 불안감이 이제 어릴 때 어떤 부모의 상실 혹은 부모로부터 분리 불안을 느낀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원인 분석,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법, 이것들은 많은 사례가 있고 또 연구 논문, 임상시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증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치료법에 대해서 딱히 딴지를 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법상의 치료율이 완전 관해 30%, 완전 관해란
완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병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치료 단계를 말합니다. 완전 관해가 30%, 그리고 완전 관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경미한 증상만 남는 경우가 50%, 합치면 전체적으로 유효율이 80%에 이르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치료율을 가진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은 아마도 후유증으로 증상이 남는 50%와 양방치료가 거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20%를 위한 것입니다. 양방치료가 맹점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심신이원론의 패러다임적 한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를 너무 몸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적인 치료 기조를 보면 모든 치료가 마음의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의 조류로 보면 이것 마음도 아니고 이제 마음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 생각하지 않고 거의 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신이원론이라는 분류는 요즘 상황으로 풀어봤을 때는 뇌와 뇌냐? 뇌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냐? 아니면 뇌가 아닌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냐? 이렇게 나눠지는 분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는 뇌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적용되는 치료가 정신적 증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방적 입장에서, 양방적 시각에서 보면 실제로 한약 성분 같은 경우에, 한약은 주사로 맞는 경우가 없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의 먹는 형태로 섭취를 하는데, 먹는 형태로 섭취하는 경구 섭취의 한약 같은 경우는 BBB라고 부르는 Blood Brain Barrier, 그 뇌혈관을 투과해서 뇌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약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 양방이론만의 시각으로 보면 한약으로 정신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냥 플라시보에 불과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약은 많은 정신과 분야에서 플라시보 이펙트 이상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발생되고 그 예외가 계속 반복되면 이 예외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시각은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방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미신이다 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 부분이 효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과 전문성의 발전 때문입니다. 양방 같은 경우에는 분과 전문성이 굉장히 발전해 있죠. 원래 세상은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분과 전문성이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이제 최재천 교수가 번역을 했던 통섭과 같은 책에서 보여주다시피 융합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방 같은 경우도 분과 전문성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서로 다른 분과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심장 관련 문제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소화기 내과 쪽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모든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도 이상이 없으면 신경과라든가 척추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밝혀지면 종착지는 결국에는 정신과로 갑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분과가 발전하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알게 되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전문가들의 태도가 대학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죠. 워낙에 대학병원이 또 바빠서 그렇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황장애 양방치료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과의 연관성 부분입니다. 공황장애의 신체 증상의 양상을 보면 가슴 답답증, 소화장애, 심계항진,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위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위상이 바로 신체 중앙부, 이 흉부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호흡과 심장 그리고 소화 같은 문제들은 흉부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원래 서로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이 초기 증상을 소화의 답답감으로 느낄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장애가 있어도 숨찬 증상과 같은 답답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장, 폐, 위장 이 세 장기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점은 임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기능적 이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심하비라는 말인데, 마음 심, 아래 하, 막힐 비라는 글자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의 어떤 부분이 막힌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체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체하는 것도 심하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심하비가 공황장애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케이스들에서는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이 심하비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해소시켰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진료한 공황장애 케이스는 물론 전체 정신과가 커버하고 있는 공황장애 케이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의원의 내원에서 공황장애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양방에서 치료에 실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이론대로 치료를 해서 성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양방치료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케이스가 더 많아지고 연구가 쌓인다면 이러한 이론이 기존의 공황장애 치료법에 더해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케이스와 연구가 좀 더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사례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할 거라서 사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쯤이었는데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으로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불안감, 숨이 찬 느낌, 심계항진을 호소하고 내원을 하신 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은 소화 기능이 극도로 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살이 몇 킬로 정도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고 평소에도 소화 기능이 좋지 않고 저체중의 상태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징후였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고 난 후에 남편과 같이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하면 증상은 경감되지만 너무 멍하고 정신이 없고 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화가 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병원에서도 해봤지만 소화제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 이외에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화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비쩍 말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말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화기를 좀 나아지게 해서 잘 먹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사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양방진료 시스템에서는 정신과에서 이 사람에게 소화기 내과에 가서 치료부터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과가 가지는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과에서 검사를 해도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다른 게 없으면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안점이 소화가 아니라 공황장애라는 점 때문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볼 때부터 이미 처방이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화기를 치료하면서 심화비를 해소해 보자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너무 분명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소화기와 심화비에 대한 치료만 계속 진행을 했는데도 공황장애 증상이 함께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치료는 총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길게 치료를 했는데요. 사실 공황장애 증상만 가지고는 몇 개월 안에 거의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워낙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화기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지 공황장애 자체는 치료가 빨리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안증이 있는 이런 종류의 환자들은 때때로 고비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큰 고비, 그러니까 막 공황장애 발작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나타나고 이런 고비는 없이 관해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료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있다면 이걸 굳이 알려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한방적인 치료의 장점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